요즘 들어서 위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 기업 분명 지난해 파산보호 신청을 한 뒤로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최근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워크의 화려했던 데뷔부터 파산 과정, 나아가 최근 이 기업이 새롭게 맞이한 국면까지 싹 다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위워크 사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마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하자니 공간도 마땅치 않고 침대가 너무 가까이 있어 자꾸만 눕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독서실 같은 곳을 가자니 약간은 분위기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업무 공간을 별도로 임대하자니 그건 또 너무 비용 부담이 크니까요. 오죽하면 소설가 김영하는 이런 모습을 두고 한국의 카페는 초단기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2008년 뉴욕 주민들에게도 골머리를 앓게 하던 문제였는데요. 여기서 사업적 기회를 엿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위워크의 공동 창립자 아담 뉴먼입니다. 2008년 당시 아담 뉴먼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크롤러라는 작은 아기옷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어다니는 아기들을 위해서 무릎에 패드를 부착한 의류를 제작해 판매하는 브랜드였죠. 아쉽지만 브랜드의 성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는데요. 뉴먼은 후일 이날을 돌이켜보며 매출은 $200만 내면서 비용은 $300만 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다양한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있던 뉴먼은 어느 날 룸메이트가 연파티에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위워크의 공동 창립자 미구엘 맥켈비입니다. 당시 맥켈비는 브루클린의 건축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 둘은 금세 절친한 사이가 됐는데 뉴먼이 새로운 오피스로의 이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맥켈비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로 이주해 올 것을 제안하기도 했죠.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니 자연스럽게 뉴먼과 맥켈비는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됐습니다. 이들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같이 사업 아이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요. 이렇게 위워크의 전신이 되는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2008년 아담 뉴먼과 미구엘 맥켈비는 인근의 공실인 빌딩의 건물주를 찾아가 재임대 사업을 제안하게 됩니다. 건물주는 처음에 뉴먼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제안을 거절했는데요. 그런 건물주를 향해서 뉴먼은 건물이 텅 비어있지 않냐,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신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다고 하죠. 몇 개월이 지나고 건물주는 뉴먼에게 그가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뉴먼은 해당 건물의 한 개층을 임대해 이를 15개의 소규모 오피스 공간으로 분할하여 각각을 개별 고객에게 재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에 설득된 건물주는 뉴먼 및 맥켈비와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2008년 5월 그린데스크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린데스크는 순식간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뉴욕의 소규모 오피스 공간을 필요로 했던 이들은 수두룩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2008년 당시의 금융위기도 뉴먼과 맥켈비에게는 오히려 이득으로 작용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매우 낮은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고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1인 사업자나 금융위기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저렴한 소형 사무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그야말로 공유 오피스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린데스크에서 성공을 경험한 뉴먼과 맥켈비는 2010년 그린데스크를 매각하고 그 자본으로 위워크를 창립하게 됩니다. 뉴욕 소호에서 말이죠. 위워크는 정말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창립 후 불과 4년 만에 뉴욕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임대인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나아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50개 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아담 뉴먼은 이 미디어에서 수차례 위워크가 단순한 임대업 기업이 아닌 커뮤니티 기업이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위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말이죠. 사실 이런 뉴먼의 멘트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말한 아이의 시대가 아이폰의 시대, 애플의 시대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뉴먼은 위워크를 애플과 동일선상에 놓으며 위워크가 차세대 혁신 기업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꿈꿨습니다. 공유경제의 시대가 열리면서 그 가운데 위워크가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구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위워크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아담 뉴먼의 이와 같은 말들은 시장으로 하여금 위워크를 임대기업이 아닌 혁신기술 기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정은 바로 2017년 소프트뱅크의 투자였습니다. 거의 전설과도 같은 에피소드인데
손정희 회장과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4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뉴먼은 무려 44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얻어냈습니다. 이 자동차 피치가 있고 나서 뉴먼은 포브스지의 커버를 장식하고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죠. 뉴먼은 위라딘 브랜드를 사용해 코리빈 공간 위라이브, 어린이 학교인 위그로우 등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이 커뮤니티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갔습니다. 이런 강력한 브랜딩, 아담 뉴먼이라는 화려한 언변을 지닌 락스타 CEO의 존재, 공유경제 붐이 겹치며 위워크는 도저히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죠. 이런 위워크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이 기업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19년 초, 위워크는 무려 470억 달러라는 가격이 매겨진 초거대 유니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스페이스X보다도 더 기업 가치가 높았죠. 위워크에 매겨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요. 위워크는 2019년 초부터 IPO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해 8월에 IPO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와 지표를 통해 이 기업의 실태가 밝혀지기 시작하자 시장은 충격에 빠졌죠. 위워크가 단순한 임대기업 이상의 더 넥스트 빅띵일 것이란 환상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위워크의 가파른 성장의 배경에는 막대한 비용 소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기업은 부동산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니고 있었고 이를 위해선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니 말이죠. 위워크의 S1 공시를 통해 이 기업이 2018년에는 1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과 2019년 상반기에만 벌써 9억 달러의 순손실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상장을 준비하는 유니콘 기업에게 순손실이 나타나는 경우는 꽤나 흔합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당장의 수익성보다도 가파른 성장을 더욱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성장이 가파르다고 해도 정도란 있는 법인데요. 위워크가 기록한 순손실은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르네상스 캐피탈의 캐슬린 스미스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은 1달러를 벌 때마다 1달러를 잃어버리는 수준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위워크의 현금은 글자 그대로 불타 없어지는 수준으로 소진되고 있었죠. IPO를 계기로 위워크라는 기업을 숫자로 통해 바라보게 되자 사람들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 또 다른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이었던 IWG와 비교만 해봐도 모든 면에서 위워크가 밀렸지만 기업 가치만은 위워크가 10배도 더 높았죠. 위워크의 IPO는 그야말로 대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아담 뉴먼 CEO의 방망한 경영 실태가 밝혀진 것입니다. 뉴먼은 위워크의 위를 상표 등록해 이를 기업에 판매해 개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위워크에 임대하기도 했죠. CEO 개인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상충하는 모럴 해저드가 있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뉴먼의 리더십은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뉴먼은 전체 직원 중 성과가 낮은 하위 20%의 인력을 매년 해고하기로 결정한다던가 뜬금없이 오피스 멤버들에게 우편을 전달하기 위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유닛을 꾸린다던가 6,300만 달러짜리 전용 제트기를 회사 돈으로 구매한다던가 이 기업 경영에 있어 신뢰받기 어려운 행동을 했는데요. 점차 뉴먼이 CEO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워크는 IPO 시도를 철회했고요. 뉴먼은 CEO 자리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뉴먼은 이 과정에서 무려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챙겨갔습니다. 위워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말이죠. IPO 대실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터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오피스 공실률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지금에서도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이는 자연스럽게 위워크의 사업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고객들이 계약을 줄줄이 해지하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위워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 기업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위워크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장기 임대한 이후 이를 매력적인 오피스 공간으로 꾸며 단기로 재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모두 떠나고 나니 더 이상 위워크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팬데믹이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위워크의 파산은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리스크 때문에 맞은 결과였는데요. 2021년 위워크는 스펙 병합 방식으로 끝끝내 상장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후 계속되는 실적 부진, 늘어나는 부채 등으로 결국 2023년 11월 6일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됩니다. 파산 직전에는 주가가 1달러 밑을 하회하며 화려했던 도약기와 비교해 초라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위워크가 파산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기업이 한순간에 증발하듯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워크가 신청한 챕터 11 파산 보호 절차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챕터 11은 아주 단순히 말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이 채무를 재조정하고 재정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재조정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기업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죠.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추락하듯 파산으로 붕괴하는 것보다 조정제도가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당장 재무적으로 위기인 기업이 갑자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법원을 중간에 두고 협상을 통해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이득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챕터 11이 기업의 무조건적인 회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해야 할 정도로 사세가 악화되었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많은 경우 챕터 11 이후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자산을 매각하는 수순을 밟는 모습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일말의 유예 정도로밖에는 챕터 11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죠. 하지만 위워크는 달랐습니다. 재조정 과정에서 위워크는 먼저 파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부동산 임대 계약을 손봤습니다. 약 170개 지점의 계약을 해지했고요. 추가로 190개에 달하는 지점의 임대 계약을 임대인과 협상해 재작성했습니다. 대대적인 계약 변경을 통해 최종적으로 위워크는 향후 임대료를 50%가량 줄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20억 달러를 절감한 셈이죠. 그러나 임대인들과 계약을 조정했다곤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향후 지출에 대한 부분이지 당장 위워크가 떠안고 있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렇기에 위워크는 포트폴리오에 대해 임대인과 협상을 이어감과 동시에 잠재적 인수자 또한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기업의 창업자 아담 뉴먼이 복귀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시도했다는 말만 들어도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뉴먼의 복귀는 이뤄지지 못했지만요. 그는 지난 3월 위워크를 약 5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이 위워크를 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다시 이 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을 때 반기는 이는 당연히 별로 없었습니다. 소프트뱅크 등 위워크의 주요한 재무적 후원자들은 뉴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구조조정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구조조정 이후 지분을 제공하는 대가로 대출 기관들로부터 4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야르디가 위워크의 새로운 대주주가 됐습니다. 야르디는 쿠파 그리몬드라는 투자 사업부를 운영하는데 이 유한 회사를 통해 위워크에 3억 3,7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파산의 원인이었던 고비용 임대 계약을 대거 정리하고 신규 자금도 조달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위워크는 결국 원했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30일 이 기업은 파산법원으로부터 구조조정안의 승인을 얻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11일 위워크는 공식적으로 구조조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위워크의 채권자들은 챕터 11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정말 통큰 양보를 했습니다. 이들은 위워크에게 빌려준 금액의 1달러당 3에서 5센트만 돌려받기로 합의했어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40억 달러에 달하는 빚이 없어진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의 협상안을 타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위워크 측의 변호사 스티븐 세라제디니는 불과 6개월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일생처럼 느껴졌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새 출발을 앞둔 위워크는 리더십도 전격 교체했습니다. 6월 11일 이 기업은 아난트 야르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사회의 출범을 알렸는데요. 야난트 야르디는 위워크의 새로운 대주주 야르디 시스템의 CEO입니다. 위워크의 CEO 또한 교체되었고요. 파산 절차부터 최근의 회생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했던 위워크의 CEO는 데이비드 톨리입니다. 2023년 2월 위워크 이사회에 합류해서 10월에 CEO로 취임했었죠. 톨리의 뒤를 이어 위워크의 CEO에 취임한 인물은 존 산토라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인데요. 40년 이상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에 근무하면서 업력을 쌓았습니다. 재편을 마친 위워크는 37개국에서 약 600개의 지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약 7억 5천만 달러의 밸류에이션을 지닌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죠. 한때 기록한 470억 달러의 기업 가치와 비교하면 정말 한 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파산을 벗어난 것만 해도 어딘가요? 위워크가 당장 직면한 과제는 아무래도 수익 전환일 겁니다.
이 기업 창사 이래 빠른 속도로 성장은 거듭해왔지만 아직 한 번도 제대로 흑자를 기록한 적은 없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위어크인데요. 이 기업이 회생을 넘어서 다시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